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메라를 든 사나이와 영화의 사물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든 사나이, 이 영화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이제 1929년도 이제 카메라 든 사나이 영화가 이제 1929년도 영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 20년대가 굉장히 이제 그 유럽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양한 어떤 그런 예술적인 흐름이 벌어졌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1912년에 화가 피카소가 그러한 콜라주의 어떤 그런 큐비즘을 그 시작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또 그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뭐 초현실주의라든지 뭐 미래파, 구조주의, 구성주의, 뭐 큐비즘, 더다이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방가드르 예술가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가베르토프도 그 당시 젊은 지가베르토프도 그런 어떤 흐름에 굉장히 심취했었겠죠, 그죠? 심취했던 그 미래파에 심취했다고 해요, 미래파. 그 미래파라는 것이 기계의 소음, 리듬, 회전하는 이미지 등 변화하는 세계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일종의 예술 사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퓨처리즘, 미래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퓨처리즘 그런 것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긴 했지만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또 많이 발전했고 그 미래주의, 퓨처리즘이 이제 이 구성주의나 또 이후에 뭐 절대주의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요. 러시아의 구성주의 이런 걸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러시아의 구성주의의 이제 또 화가로서 말레비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또 블라디미르 타틀린이라는 그런 또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화가인 예술가인 이 사람이 만든 실제 이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을 그 기념탑. 근데 이제 결국 실현시키지 못했지만은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러시아의 어떤 흐름, 예술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리얼리즘, 기존의 현실을 모사하는 그러한 예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현실을 하나의 재료로서 보고 그 재료를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그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형적인 세계를 조형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그런 것들로 일종의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에이젠슈타인의 어떤 몽타주에 영향을 끼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베르토프의 편집 몽타주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르토프는 새로운 기술, 또 미래 사회 전망을 더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미래파의 믿음에 신봉을 했다. 그래서 몸으로 말하는 노동자들을 진보하는 기기가 지닌 철의 이듬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줌으로써 노동자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가 이제 일종의 희망이죠, 희망이었던 베르토프에게 희망이었던 그 기계라는 것은 굉장히 진보하는 기기를 말한 것이고
또 철의 리듬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의 리듬을 말하는 것이죠. 사물의 리듬.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베르토프는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 동시대 그 당시에 이제 구성주의의 추상화 작업, 이제 지금 보신 이런 게 이제 구성주의의 추상화 작업이죠. 여러분 이제 칸딘스키의 추상화도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칸딘스키. 이런 영향을 받은 베르토프는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 세계로부터 수많은 영화 사실이죠. 그 재료, 실제 세계의 재료들을 포착한 후 그것을 특정한 외부 현실을 지시하는 지표적인 기능을 제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촬영한 그런 우리의 그런 영화의 장면들, 그 조각난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알려주는, 지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차역을 찍은 것이다. 기차역. 이거는 맥주병.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카메라라는 것은 현실을 기록하는 거니까 기록한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지표적인 기능이죠. 지표가 뭔가를 인덱스라는 뜻인데 뭔가를 실제가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을 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화라는 것은 필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지표적인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가 돼요. 이제 일종의 이제 기호로서 기호가 이제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지표도 있고 또 이제 도상이라는 것도 있고 도상 그리고 또 상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징 도상 그림 같은 것이 이제 보통 도상이고 상징은 이제 우리 글이 대표적인 이제 상징이고 지표는 현실을 이제 실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자국 같은 것이 일종의 지표죠. 발자국이 우리 인간 아니면 호랑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호랑이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 호랑이 발자국이 호랑이라는 존재의 지표가 되는 거죠. 이제 영화라는 것은 필름이라는 것은 실제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 발자국처럼 실제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실제를. 그래서 지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기능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제거하고 그 삶의 조각들을 편집을 통해 가지고 형태와 추상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사물의 리듬, 사물의 흐름들을 영화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것이죠. 얘들도 현실에서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조형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걸 구성하는 거예요. 예, 구성하는 거. 이것은 이제 그래서 현실과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관계가 없어지고 그런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그런 현실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 필름이라는 것이 현실을 알려주는 지표의 기능을 하는데 그 실제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추상화시킨다거나 형태화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작업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베르토프가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했던 편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영화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도시의 어떤 모습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 당시 1929년도에 뭐 모스크바의 도로가 저랬더라. 뭐 이런 걸 알려주는 목적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모스크바라고 써 있지도 않고 거기에 또 다른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도시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그런 지표적인 기능은 다 제거시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런 세계의 그 인간 사회에 특히 인간 사회를 주도하는 그 도시라는 공간의 어떤 사물적인 흐름, 사물의 리듬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추상적인 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추상적인 그 미술은 추상적인 것을 추상화를 통해서 보여주 추상적인 과정을 가지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영화는 굉장히 구체적인 걸 보여주는 통해 가지고 이 베레토프 같은 경우는 그런 인간 이 세계의 어떤 본질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20, 30년대 영화가 보여준 진짜 모더니티는 이미지 모더니티가 아니라 속도의 모더니티였다라고 이제 자크 오몽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속도가 막 그때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아방가르드 영화인들은 현기증 나는 속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 기계적인 인간, 감정 없는 인간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때는 이제 그 인간의 인간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신의 세계에서 다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면서 인간성을 굉장히 여겼다고 하면은 이때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 그 15세기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런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기계와 사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 그리고 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기계의 속도, 빠른 속도, 이런 것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환호하는 젊은이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이 이런 카메라 든 사나이라든지 지금 본 이런 말레비치 또 타틀린의 이런 구조물이라든지 그림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모더니티,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 모더니티의 흐름이죠. 모더니티 또 아니면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통적인 것에서 상반된 그러한 그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영화가 딱 시작되면서 이러한 이러한 이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아예 이제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기존 영화와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이런 자막을 넣냐면은 넣은 이유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할까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화를 잠깐 뭐 10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보다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영화는 다른 영화다. 그러니까 한번 봐봐라. 실험적인 영화다. 기존의 영화의 걸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면 괜히 기대하게끔 했다가 실망을 할까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기대하다가 실망하면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새로운 영화다라고 보여주게 되면은, 그래? 뭐 어떻게 새롭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방식도. 그러니까 이 영화는, 타이틀도 없고, 타이틀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막 같은 거죠, 자막.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무성 영화 시대 때는 그런 중간 자막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의 스토리를 전달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중간 자막도 없고 또 각본도 시나리오도 없고 배우 세트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시각적 현상을 영화적으로 전달하는 실험이다라고 얘기해요, 실험.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실험인지 너희들이 한번 궁금증을 자극시키는 거죠. 키노아이의 새로운 실험적인 작품은 국제적으로 완벽한 영화 언어와 영국과 문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영화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목적은 기존의 영화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가 영국과 문학을 영상화시켰다고 한다면은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완벽한 영화 언어. 그야말로 이제 영화 언어로서 이 영국과 문학이라는 기존의 예술과 벗어나서 오로지 그런 새로운 혁명적인
영화 언어만 가지고 만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만 이미지만 가지고도 이미지만 가지고도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영화다라고 처음에 자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죠. 여기서 있죠. 베르토프는 제작진도 보여주고 제작 과정도 보여주고 편집하는 것도 보여주고 영화 촬영하는 건 다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상영되는 그 극장도 보여주죠. 또 관객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화다. 그 현실의 기록을 한 영화다. 그리고 그것은 편집에 의해서 선택된 결과이다.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관객이 영화의 조작 가능성을 생각하게. 영화 사람들이 이제 그럼 영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봤던 그 연극과 문학을 영상화시키는 그런 영화는 영화의 어떤 혁명성, 영화의 사물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성찰적인 재현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죠, 그죠? 예. 이제 기존의 영화는 마치 영화가 아닌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제 환영을 불어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야 이거 영화다, 우리가 다 편집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그런 영화의 투명성을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 프롤레타리아의 삶의 방식. 프롤레타리아의 반대는 이제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이제 자본가 계급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무상 계급, 이제 자본이 없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를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서 그런 이 프롤레타리아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의 어떤 삶의 방식, 보통 사람의 삶의 방식들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떠한 어떤 위선이라든지 또 거짓 이런 거 없이 그냥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존의 영화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죠. 기존의 영화는 일종의 부르주아의 세계를 보여주고 또 그들의 어떤 그 도덕, 그들의 어떤 윤리, 부르주아 윤리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배 질서를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기존의 이 세계의 방식이죠. 현재 우리 자본주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배 질서라는 것은 지배자들이 만드는 거죠. 지배계층. 지배계층의 논리가 그들이 유리한 논리가 지배 질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부르주아지가 자본가였기 때문에 그 사회 지배 계층이 되는 것이고 그 지배 계층의 윤리, 그들의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계몽, 좋게 말해서는 계몽이고 나쁘게 말하면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부르주아지의 지배 속에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기존 스토리, 기존 드라마의 세계였다고 하면은 그러한 세계는 이 젊은 이 베르토프가 느낄 때 또 젊은 막시스트가 느낄 때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보통 사람들의 세계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반대된 상반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지가 베르토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디니스 아르카디예비치 카우프만. 굉장히 길죠, 그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짧게 지가 베르토프로 이게 우크라이나 말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뜻하는 것은 스피닝 탑, 뭐 전환하는 행동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앞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카메라 크랭크가 회전할 때 나는 소리가 지가와 좀 비슷했나 봐. 지가 지지 그런가 봐. 지지는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지가와 회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르토프를 합쳐서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의성어, 지가가 의성어로 보기도 했지만은, 이것을 어떤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볼 때는 전하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라는 것은 이제, 베르토프가 생각한 이 세계의 어떤 혁명,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 전환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포지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가베르토프는 여러 단면들을 기초로 해서 콜라주 여러 형식들을 실행하는 아방가르스트 아티스타. 그러니까 콜라주로 보는 거죠. 이 지가베르토프가 카메라 든 사나이에서 그런 현실 단면들을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붙이는 것들이 일종의 이런 콜라주 작업, 이런 콜라주 작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티스트였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은 아니었지만은 스튜디오 영화의 절대적인 반대자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다큐멘터리 감독의 정신과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은 조명을 써서 실내에서 미장센을 해가지고 촬영하고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 바깥에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것이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죠, 그죠? 예. 극영화 감독들은 이제 스튜디오에, 특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영화 같은 경우들은 다 이제 스튜디오 내에서 찍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래서 이후 이 다큐멘터리 감독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레오 리얼리즘, 새로운 리얼리즘, 레오 리얼리즘이죠. 레오 리얼리즘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레오 리얼리즘이 기존 그런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던 영화, 이런 드라마적인 영화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반대하면서 이 현장에서 카메라로 현장에 생생한 것들을 찍고 또 현장에 어떤 훈련되지 않은 배우, 실제 인물들을 찍으면서 진실된 스토리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영화 사조가 레오 리얼리즘인데 그것의 선조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것이고 지가베르토프는 1929년도에 만든 영화니까. 베르토프에 따르면은 영화 촬영은 현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장센이라는 건 이제 조작하는 것이죠. 멋지게 만들거나 또 이제 화면 구성을 한다거나 또 세트를 구성한다거나 소품을 이제 장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찍겠다. 근데 실제 이제 베르토프는 별로 촬영에는 거의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실제 여기 영화 속에서 정말 촬영에 열광하고 촬영 카메라에 마치 심취한 그런 카메라를 든 사나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마치 이것이 카메라맨 촬영 감독의 어떤 영화로 비칠 수 있지만은 실제 베르토프는 자신은 촬영하는 동생이 촬영했죠. 형제들이 촬영을 했고 자신은 편집을 하는 거고 그 편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편집을 통해서 결국은 사물의 리듬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편집이라는 것이 촬영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몽타주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결국 어떻게 이 사물들이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그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몽타주라는 것이죠. 에이젠슈타인하고 좀 달라요. 에이젠슈타인이 몽타주를 통해서 혁명을 원하는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영화, 현실을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에이젠슈타인은 충돌 몽타주를 통해 가지고 현실을 이렇게 분해하죠. 분해해서 그걸 재구성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재창조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지가베르토프는 재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재창조할 필요도 없고 그 현실 그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 현실 자체가 실제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그거 자체가 그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굳이 요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젠슈타인은 실제를 재료로서 그것들을 이제 요리를 해서 재창조를 했다면은 베르토프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순서만 그렇게 어떤 사물의 리듬에 맞게 발견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형식이지. 그러니까 지가 베르토프는 그 영화 자체의 미디어 자체가 혁명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을 재창조할 필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베르토프의 몽타주는 촬영이 전 세상을 관찰한 과정에서 이미 시작되어야 하며 촬영한 동안에도 지각 및 기록 행위를 함께 계속되어야 하고 촬영이 끝난 후에 여러 단계 나뉘어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몽타주는 최초의 관찰로부터 시작하여서 완성된 영화로 끝나는 이 모든 단계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르토프에게 몽타주라는 것은 단순히 뭐 스토리를 구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뭐 편집하면은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이런 것을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편집이라는 것은 사물의 운동과 리듬을 나타내고 물질들의 상호 지각작용을 구현하는 원래 사물에 이런 게 있어요. 있는 건데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이죠.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것을 인위적인 조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리듬을 구현하는 것, 사물의 리듬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도 편집을 할 때 내가 생각대로 편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샷들을 막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우연적으로 굉장히 멋진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상수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막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멋진 게 나와요. 멋진 게. 그러면서 와 이게 좋다 해가지고 그걸로 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일종의 그 베르토프가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그 어떤 매력적인 그런 흐름과 리듬이 있는데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멋졌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멋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그 물질의 어떤 그런 본연의 어떤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결국 인간도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죠? 일부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의 흐름, 사물의 리듬 이런 것이 딱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를 발견한 즉시, 그죠? 예. 그리고 그 물질들의 상호작용, 지각적.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들은, 자연이라는 것들은 가만히 정체적으로, 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냥 독립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 이 자연과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죠. 만약 그런
상호 작용과 반작용이 없으면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끊어지겠죠. 이건 좀 어려운데 베르토프의 영화 세계는 즉 무한한 시점에서 송체로서의 물질적 우주는 베르그손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세계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미지가 딴 게 아니고 이미지 이꼴 사물이에요. 사물.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사물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미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곧바로 사물이죠. 사물. 그 객관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물을 말하는 거예요. 베르그손이 주장한 객관적인 이미지의 체계로서 물질적 우주. 그러니까 물질적 우주라는 것은 객관적인 이미지의 체계예요. 이 이미지의 체계. 그리고 또 들레즈라는 철학자의 주장처럼 베르토프는 베르그손의 유물론적 이미지론을 영화적으로 실현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 이미지의 체계라는 것은 각각의 이미지가 스스로 부단히 변화하고 있고, 그렇죠? 그 사물이 끊임없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모든 이미지를 서로에 대해서 함수로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서로 작용과 반작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체계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탈중심적이고 탈구시적인 특별한 지각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탈중심적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탈구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것을 지각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난 탈구치적인 특별한 지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인 지각이죠. 이거는 카메라가 포착하는 그런 지각, 기계적인 지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지각, 탈중심이라는 건 인간 지각에서부터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탈구치적인 특별한 지각, 그러니까 기계적인 지각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관적인 이미지 체계가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키노프라우다는 이제 말 자체가 키노가 영화고 프라우다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노프라우다는 원래 이제 프라우다라는 레닌이 만든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의 신문이 프라우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1922년 로버트 플레어티가 이제 북극의 나누크를 이제 개봉을 했어요. 그 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일종의 다큐멘터리의 뭐 이렇게 시조다, 뭐 이렇게 로버트 플레어티가 다큐멘터리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죠. 로버트 플레어티는 정말로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였고 다큐멘터리스트였고 베르토프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베르토프는 1929년도에 이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베르토프는 그 당시에 이제 22년 당시에 키노프라우다를 얘는 이제 북극의 나누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베르토프는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키노프라우다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이 시리즈는 아까 말했던 레닌이 만들어낸 프라우다라는 신문에서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뉴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영화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대한뉴스라는 걸 했었어요. 대한뉴스. 그 대한뉴스가 일종의 정부에서 만든 그러한 좀 뉴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르토프는 일종의 대한뉴스 같은 걸 만들었던 그러한 PD라고 볼 수가 있어요. PD. 아니면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한뉴스는 굉장히 이제 친정부적이고 또 정부의 어떤 그 위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베르토프는 그 당시에 이제 이 키노프라우다를 굉장히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생각했겠죠. 베르토프의 비전은 실제 단편들인 정화 진실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영화 진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진실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상이라고 하면은 그 현상 밑에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진실 이런 것을 영화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노 프라우다라는 뉴스 영화를 통해서 베르토프는 그 당시 부르주아의 관심을 회피하고 대신 시장, 바, 학교를 촬영하는 등 일상의 경험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23편의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각 영화는 20분 분량이었고 한 3가지 정도의 토픽을 다뤘고 스토리는 대부분 내러티브적이 뭐 기승전결 이런 것이 있지 않고 그냥 묘사적이고 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트롤리 시스템의 혁신이라든지 농부들이 효문을 조직하는 것이라든지 사회혁명을 시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이제 당시 그 사회주의 새로운 국가의 선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전선동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드라마를 공명하게 비판하면서 드라마가 대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야말로 막시스트였어, 막시스트. 막시스트들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대중 예술을 대중의 아편으로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현혹하는 그러한 예술이 아니고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예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또 프라우더 시리즈의 마지막에서 베르토프는 뭐 스톱 모션이라든지 프리즈 프레임이라든지 프레임을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피스가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수백 편의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언어를 정립을 했던 것처럼 또 이 베르토프도 갑자기 툭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29년도 카메라 된 사나이를 만들기 이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젊은 시절 오랫동안 그런 프라우다 시리즈를 꽤 많이 만들었던 것이죠. 23편. 그때 23편 만들었다는 건 뭐 많이 만든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려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갑자기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뚝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들은 다 그러니까 천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런 어떤 경험, 이 경험과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천재를 만드는 거죠. 천재를 만든 것이지 순간적으로 천재가 나오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편에 그렇게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 실험이 카메라 된 사나이에서 또 확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베르토프가 이런 그 영화 진실 또 키노 프라우다의 어떤 프라우더 시리즈를 만들면서의 원칙은 바로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 Life as is it.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또 그냥 연기라는 말이 이제 그 실제가 아닌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에서도 우리가 제 연기하고 있나 하면은 그건 위장하고 거짓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있는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카메라 앞에 있으면 실제하고 다르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어떤 치부라든지 이런 것도 숨기려고 하죠. 그렇죠? 있는 그들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거는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런 나한테 유리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또 그걸 그렇게 보여주려면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촬영하니까 준비해라고 하고 촬영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하게 시부를 빨리 숨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부지부식 중에 포착된 삶, 그러니까 모른 상태에서 지켜진 그러한 촬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토프가 촬영할 때도 보면은, 그렇죠, 거기 그 영화에서 나오죠. 누군가 이렇게 홈리스가 자고 있는데 그냥 찍었어요. 딱 깨어나니까 앞에 촬영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도망가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아니면 돈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초상권을 요구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몰랐. 저기가 총이야? 총으로 나 쏘면 안 되는데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카메라라는 것 자체도 몰랐던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자크 원목이라는 또 사상가는, 영화 이론가죠. 이론가는 진정한 삶은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분석되고 결국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드라마 극화된 이런 것이 이제 진정한 삶은 아니고,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분석되고 결국은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르토프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키노프라다는 일종의 영화를 제작하는데 선언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영국적인 형식의 영화들이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인 체면을 걸어서 부르주아의 영향력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에 저항해서 영국적인 전통 밖에서 혁명과 보조를 맞춰 소비에트 영화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그죠? 이는 이후 프랑스의 영화적 진실이라고 똑같은 의미예요. 시네마 베리테는 프랑스어로 베리테가 진실이고 시네마가 영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네마 베리테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시네마 베리테라는 게 나오죠. 이것이 키노 프라우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키노 프라우다는, 시네마 베리테는 이제 다큐멘터리 스타일을 말한 거죠.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의 선구자다. 어떤 키노 프라우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켄 데싱거라는 사람이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키노아이는 이제 아까 영화의 눈이죠. 키노아이란 말은 1919년도 지가베르토프가 개발한 몽타주 방식이기도 하고, 그 방식에 의해서 정의된 그런 그룹 또는 어떤 운동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베르토프의 어떤 비전에 동조한 사람들의 그룹, 그런 그룹을 키노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만든 그런 사회적인 운동, 예술적인 운동을 키노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가베르토프가 추구했던 그런 몽타주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몽타주 형식으로서는 필름 조각들을 모아서 편집함으로써 키노아이는 새로운 종류의 시각을 활성화시킬 새로운 종류의 시각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 지각으로부터 벗어난 기기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또 내러티브 오락 영화의 형식 또는 연기 영화와 달리 키노아이는 부지부식간의 삶을 포착한다 돼 있죠, 그죠? 그것을 새롭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진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죠. 방식을 편집한다. 이제 에이젠슈타인은 그런 진실을 재창조한다,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스타일과 주관적인 어떤 그 지각을 통해 가지고 만든다고 보는 것이고, 베르토프는 그냥 있는 그대로로 발견한다. 그래서 이제 베르토프가 이 다큐멘터리의 정신의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르투프의 영화 형식은 그가 저널리즘, 또 일상생활 재현에서 발견했던 진실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그 키노아이가 영화적인 진실을 포착하길 바랬다. 영화는 필름 위에 기록된 사실들의 합의일 뿐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다. 영화는 그냥 필름 위에 기록된 사실이죠. 그 단순성, 그 객관성이라는 것이 키노아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키노아이라는 것은 비인간적이죠.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죠. 기계적인 카메라의 눈이고 인간의 눈과 전혀 다른 눈 밖의 눈, 인간 몸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눈이고 그 관객의 시선을 인간의 눈에 원래 인간이 일어난 것은 전제적인 자아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자아는 이제 그 자기 중심적이죠. 에고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에고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 티라니, 그러니까 그 전지적인, 그러니까 그 자기 몸속의 에고가 그 시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탁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끔 본다는 것이죠. 근데 기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계는 사물을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사물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각을 통해 필터링을 해가지고 보여준다고 하면은 카메라 눈은 그냥 사물 그 자체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키노아이의 선언문이 있어요. 나는 키노아이다. 나는 기계적인 눈이다. 나는 이제 기기가 되는 거죠. 당신에게 오로지 내가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준다. 내가 볼 수 있는 세계. 나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인간의 부정성부터 영원히 해방시킨다. 그렇죠? 인간의 눈은 인간이나 몸의 그 고정성, 이게 고정돼 있죠. 인간의 몸에 딱 고정돼 있다고 하면은 그걸부터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속적인 움직임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딱 고정된 인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근데 카메라 눈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물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멀어지고 나는 사물들 밑에 기어다니고 그 위에 기어 올라가고 나는 질주하는 말의 대가를 함께 움직이고 나는 근육 속에 전속적으로 뛰어다니고 달리는 병사들을 추월하고 비행기 위에 누워있고 비행기까지 상승하고 활공하고 유동체는 동체와 함께 활공하고 그렇죠. 요즘 그 우주선에다가도 붙여놓을 수 있는 것이 카메라 렌즈잖아요. 그죠? 나의 길은 세계의 신선한 지각의 창조를 이끈다.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 그죠? 이 기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카메라라는 것이.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런 이제, 이것이 그 키노아이의 선언문인데, 이것을 설명하면은, 한편의 영화는 스스로 움직이는 물질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의 움직임. 그리고 물질적 지각이 중요한데 우리의 인간적인 지각과 시별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각은 특히 이성은 고정적이죠. 특히 이제 그 고정적인 것은 문자에 의해서 더욱더 명확해졌죠. 그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딱 정박시키고 고정화시키는 거죠. 그 글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것은 한번 활자화되면은 그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절대 진리처럼. 근데 실제 물질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바뀌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을
지금은 생생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내년쯤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벌써 뭔가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걸 느끼게 돼요. 저도. 예. 그러면은 이제 최근 더더욱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욕구는 뭐냐면은 그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에는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고정시키고 그것을 영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발명한 것도 인간의 어떤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결국은 늙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될 텐데 그걸 고정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라도 고정시키거나 초성화를 그려서 고정시키거나 사진을 찍어서도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질은 그 자체가 움직이고 변화해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그렇게 실제 진실은 그 움직임 속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고정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20세기 이전 르네상스 시대 때 15세기 이후에 원근법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이 세계를 보는 그런 고정된 시각을 지배하는 그런 그 원리였죠. 원리. 원근법적인 원리. 그러니까 원근법적인 원리라는 것은 하나의 시각, 고정된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실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고정된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시각적인 것이 있는데 인간은 고정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 고정된 시각이라는 건 대부분 지배 질서, 지배층의 시각이 으로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피지배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하게 지배층의 시각, 지배층의 시각으로서 세계를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세계를 고정화시키려고 하겠죠. 그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배층은 그 내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시키고 싶은 거죠. 그 시각도 고정시키고 싶고 그 상황도 고정시키고 싶고 그 환경 자체를 고정시켜서 내가 영원히 지배를 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지배층의 욕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질서, 인간 세계의 질서라는 것이 고정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실제 물질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그 물질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글이라든지 활자라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의 세계는 활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 활자로부터 기록되는 세계는 고정된 세계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모든 그 전에 영화 이전의 모든 사상이라든지 어떤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화라는 것은 실제 움직이는 세계를 그대로 포착을 해서 영화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혁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를 이제 제대로 기록할 수 있다라는 혁명성이 영화에서 나온 것이죠. 활자는 실제 흐름을 딱 고정화시키고 그거를 박제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영화는 그냥 실제를 그대로 담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자라는 미디어보다 영화라는 미디어가 더 혁명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더 현실에 가깝고 현실과 연결돼 있고 또 혁명적이죠. 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변화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계의 눈이 인간 눈보다 우월하다. 이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고정되어 있고. 당시 아방가르드는 20세기에 내려온 다양한 철학사회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시각중심주의. 그것은 이승준주의. 시각중심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시각이라는 것이 활자, 글자가 이제 이
활자, 글자라는 것이 문자라는 것이 그 말과 다르게 구어와 다르게 시각 중심이죠.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문자죠. 그러니까 이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에 세계는 문자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각 중심주의고, 그것이 또 이성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성 중심주의. 그래서 그런 시각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가 비판받을 수 있는 진실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 활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눈의 한계가 허상을 본다는 점을 넘어서 단지 보기만 한다는 것이죠. 저 멀리서 이렇게 고정된, 특히 지배층의 시점에서 그냥 보기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현실 사물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소실점을 딱 갖고 뭔가를 보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진실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의 사물의 움직임에 맞게끔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의 발달을 봤을 때 기계주의가 목표한 것은 시각의 극복이다. 그런 고정된 시각의 극복이죠. 그래서 키노아이가의 우월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물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사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플로레타리아, 인민들,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내가 고정된 시각으로 그냥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뭐다, 이렇게 다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에 더 가까이 간 방식이지. 그러니까 그게 다큐멘터리 방식이죠. 이런 예전의 방식, 이성 중심의 방식, 또 활자 중심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 탁상 공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배층이 위에서 자기 생각되는 방식으로 세계를 재단을 하고 그거대로 정책을 실현시켜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 또는 아니면 국민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탁상공론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눈과 손을 일치시키는 것. 기계는 처음에 우리의 움직임을 대체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이는 지점에 기계가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는 눈과 손이 합치된다. 내 눈의 지시대로 손이 움직이지만은 기계는 그냥 눈과 손이 같이 갖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키노아이는 기계의 눈이다. 카메라 눈은 사물의 원리를 잘 구현한다. 그래서 잘 구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몽타주는 사물의 운동과 리듬을 나타내고 물질의 상호 지각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 실천되는 특별한 영화 작업이다. 그죠? 이게 바로 요거가 바로 이 베르토프의 몽타주, 그러니까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와 또 다른 것이죠.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는 충돌 몽타주로서 그런 이 세계의 현실을 파편화시켜서 그런 이질적인 다양한 그런 조각난 그런 숏들을 서로 충돌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를 한다고 한다면은, 얘는 이 베르토프의 몽타주는 사물의 운동의 리듬을 나타내고 물질의 상호작용을 온전하게 일종의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해요. 물질의 상호지각작용,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 이런 것들, 그 리듬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물의 리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젠슈타인의 어트랙션 몽타주, 여기 이제 충돌 몽타주하고 비슷해요. 어트랙션 몽타주를 창의적인 도구로, 에이젠슈타인은 이것을 창의적인 도구로서 관객들에게 감성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데올로기 측면을 인식하도록 하는 반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재창조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이야기로서 사람들에게 빠져들게 만들고 그름을 통해서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들을 전달하는 거죠. 주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근데 반면 그걸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에이전슈타인은 이야기꾼이에요.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스토리를 만드는데 기존의 그런 그 헐리우드 스타일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좀 더 이 사물의 어떤 그런 이 서로 이 사물이 대립되는 그런 스타일로서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창조했다면은 베르토프는 키노아이를 중심으로 기계의 시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계의 시작이죠. 기계의 시작과 다른 것이 반대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고전 시작, 고전주의 시작이죠. 그런 시작과 반대되는 기계의 시작이죠. 기계의 흐름, 기계의 논리를 통해서 쓸데없는 시민으로부터 완벽한 전제적인 인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인간, 기계적인 인간을 말한 거죠. 로 인간이 진화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믿은 거죠. 키노아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각의 흐름 속에서 갇혀져 있던 사람이 이제 벗어나서 기계의 어떤 흐름, 사물의 리듬을 통해서 인간이 바뀐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르토프는. 그래서 베르토프는 기존의 문학, 연극, 음악에 받은 영화가 너무 로맨틱하고 연극적이다. 로맨틱하다는 거는 뭐 요즘 말하는 로맨틱 코미디의 로맨틱이 아니라 로망, 이제 아르테르스의 시작에 나오는 고전주의적인 그런 스토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 로망. 그 영화가 그런 고전적인 영국적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시민적인 영화 드라마가 인간을 초시계처럼 정확한 존재로 만드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와 연결하는 욕망을 방해한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토프는 그 기계를 굉장히 멋진 걸로 인간 사회를 인간적으로 이상 사회로 만들어주는 그런 희망을 본 거예요, 기계를. 그러니까 좀 요즘하고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요즘도 이제 그런 그 기술에 환호하는 인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또 그런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고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앞으로 인간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그 이런 기계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보그 같은 인간 또는 이제 그런 인간을 그 현실의 인간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이제 어떤 디지털적인 인간, 그리고 또 사이버 인간,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환호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는 영화 제작이 혁명 이전의 소설적인 모델로부터 나와 기계의 리듬에 기초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인간이 기계에 가깝게 가기를 원했고 모든 기계적인 노동에서 창의적인 기쁨을 추구했다. 이거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그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 이제 크림 분리기를 열광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을 보죠. 그들이 바로 기계적인 노동, 이제 그런 수공업적인 노동이 아니라 그런 기계적인 노동에서 그런 창의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그 당시 베르토프나 에이젠슈타인 모두가 다 공유했던 러시아 소비에트 국가의 이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은 영화의 사물성,
영화의 눈이 수행한 그 시각이란 것은 현실의 조각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르토프는 카메라 시점이 인간 중심의 시점으로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각 사물 혹은 각각의 물질로부터 내포해 있다고 보았다. 즉 영화 자체를 스스로 지각하고 운동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물질적 우주로 간주한 것이다. 그래서 영화는 서사를 지향하는 드라마 같은 낡은 예술도 아니고, 그죠? 또 그림이 실패했던 완벽한 모방의 기술도 아닌다는 것이죠. 영화의 혁명성이라는 것은 영화의 이미지가 기기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화의 이미지가 인간의 지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그 대상이 자동적으로 기록된다는 그 미디어적인 신념, 그런 것이 영화가 사물에 의해 생산되는 사물의 이미지라는 믿음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 영화의 리얼리즘이 서사의 유물을 통해 생산되는 감정적 화면주의와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헐리우드 영화라는 거는 기존의 고전적인 서사를 규범을 통해 가지고 실제를 모방을 함을 통해서 실제는 아니지만은 실제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죠. 그런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건 진짜 사물이라는 것이죠. 사물처럼 또 실제처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가 제공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방이라는 거 보면 모방이라든지 또 아니면 표상,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미메시스가 아니라 경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영화는 사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사유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유가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요즘 그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런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꼭 인간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사물이 중심되는 그러한 컨텐츠도 꽤 많아요, 그죠? 아까 말했던 ASMR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세계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세계와 그러니까 사물과 그 세계 그리고 다른 자연 이런 것들을 동등하게 배치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영화 컨텐츠라는 거는 그냥 오로지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그 중심의 사유에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현재 새로운 영상이라는 것들은 거기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21세기에 우리는 여러분들 대중들이 그런 어떤 사물 중심 또는 인간 중심에서 벗어난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베르토프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더니즘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에 피카소나 베르토프가 했던 그런 모더니티를 실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이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인간 중심에서 벗어난 이 세계의 흐름, 사물의 어떤 리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고하는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의미라는 것이 인간이 시도하는 모방의 결과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매개된 이미지들이 존재 자체로서 재현체계 내에서 자리매김한다. 그 존재 자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뭔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유는 말 그대로 반인간적이죠. 또 철저하게 시각 경험에서 기초한 것이고 마치 베르토프의 카메라에 대한 사나이에서 카메라 눈으로서 구성된 세계 그에 대한 사유 방식이 한개 제시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몽타주라는 말이 유혹하는 것은 기계가 영화 언어를 통해 포착하는 세상의 이미지, 기계가 영화 언어를 통해서 포착하는 세상의 이미지는 미메시스의 기능으로부터 벗어난 관념들을 조합하는 형태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메시스의 기능들로부터 벗어난
그런 관념들이 조합하는 형태소. 그 형태소는 이제 뭔가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이 형태소. 이런 것들을 형태소라고 하는 거죠. 그 형태의 가장 최소의 단위. 그 형태소. 그 형태소가 추상적이한 것이 아니란 거죠. 아까 그런 그 절대주의 또는 구성주의의 추상화에서 보이는 그러한 추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또 베르토프의 영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형태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형태소는 그 미메시스 기능으로부터 벗어난 미메시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그리스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이런 고전주의적인 재현, 고전주의 자연을 모방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난 형태소죠. 그런 것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감각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르토프와 에이젠슈타인의 시각적인 몽타주가 된 것이죠. 대신 이제 에이젠슈타인은 그것을 그런 나의 것으로서의 어떤 사물의 그 조각들을 이렇게 재구성을 함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재창조한다고 하면은 베르토프는 그걸 재창조하기 이전에 그 자체, 그 조각난 그 자체에서 혁명성과 어떤 인간의 이상, 사물성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사물성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영화의 사물성이 그래서 베르토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재창조할 필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유가 단지 우리는 사유라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지만은 그건 아니란 것이죠. 그 물질 속에 그 물질들, 사물들 속에 그 서로 작동과 반작용을 통해서 그 안에 나름대로 물질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물질적인 사유. 그 물질적인 사유를 기계적인 어떤 카메라의 눈, 기계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포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르토프가 생각했던 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영화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또 헐리우드의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격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그것이 이제 베르토프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프랑스의 시네마 베리테로 연결되고 또 이탈리아의 네오 리얼리즘으로 연결되고 또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은 또 프랑스 누베바그로도 연결되고 또 그것이 또 그 이후에 뉴저먼 시네마 또 아메리칸 뉴 시네마 그리고 또 대만의 뉴 웨이브 뭐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사물성 영화의 사물성 실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그런 사물성 이런 것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많은 작가들,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오늘은 좀 길게 또 수업이 됐네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